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 설렜어요. 이렇게 생생한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강연은 1시간 정도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새벽 7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밤에 심야, 철야, 지금 제가 국회에서 교육과 문화, 관광, 체육 담당하고 있는데 교문이라고 그러죠. 내년도 예산 심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워낙 타프해가지고 저도 작년까지는 야당이었는데 제가 야당일 때 조금 잘할 걸 합의를 못했어요. 야당은 예산을 깎으려고 들고 우리는 문재인 정부 1호 예산인 만큼 새로운 정책 과제에 필요한 예산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 팽팽한 긴장감을 해소를 못했습니다. 아까 평생교육 관련해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어제 우리 예산 새 교육 예산 중에 평생교육을 좀 확대, 심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반응은 이거는 유권자용이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중에 또 교육부에서 그 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프로그램 및 교수 요원 양성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야당은 한 사람이 딱 갑자기 아니 사회적 경제 정권 홍보성 이런 프로그램도 못마땅한데 사회주의 이념까지 가르친다고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간 다 뭐라고 할까 당혹스럽죠. 우리가 그런 국회 현실에서 아직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 중에 혹시 졸지도 모르니까 이해해 주세요. 오늘 사실 제안받은 주제는 게하르트 슈레더 이번에 한국을 다녀가셨죠. 전 독일 총리에 대해서 자서전도 나온 만큼 좀 그걸 주제로 같이 해보자 하는 제안을 받았는데요. 게하르트 슈레더 총리는 빌리 브란트의 정치적 수제자입니다. 후계자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슈레더에 대한 탐구도 중요하지만 저는 빌리 브란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주제를 잡았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는 지금 안보 현실, 상당한 그 긴장이 고조된 현실 속에 처해 있는데 그럼 우리 이러한 안보 현실에서 평화는 어떻게 얻어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 안보 통일 정책 그리고 철학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빨리 시작할게요. 김대중 대통령은 빌리 브란트 총리와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놀랍게도. 스스로가 그렇게 해고를 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이죠. 두 사람 다 독재와 싸웠고 공산주의와 싸웠고 분단과 싸웠다. 빌리 브란트는 아시다시피 서독의 총리로서 원래 베를린 시장 출신입니다. Ich bin ein Berliner. JFK가 베를린 봉쇄를 뚫고 분단국의 수도였던 서베를린을 방문했죠. 그때 영접했던 젊은 시장이 빌리 브란트였어요. 1961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동서독 분단, 남북 분단, 분단국의 이 분단 극복과 통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 그리고 빌리 브란트는 1971년에 소위 동서독 간의 화해 협력 정책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로부터 이미 거의 30년 후지만 2000년에 남북 화해를 시도하고 인권에 대한 평가 속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저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청와대 부속실장으로서 2000년 평양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을 수행을 했고 노벨 평화상 받는 현장에서도 그 목격을 하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아주 역경을 딛고 선 신념의 지도자였습니다. 굉장한 정적으로부터의 공격, 특히 이념 공세. 빌리 브란트도 사민주의자였지만 거의 공산주의 또는 친동독의 그런 위험한 정치대로 항상 매도되고 견제받고 또 공격받았어요. 김대중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빌리 브란트는 개인적으로 1980년 김대중 당시 야당 지도자가 내란 음모 사건에 이렇게 조작된 사건이죠.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연락해서 김대중을 사형하지 마라.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그런 우정도 나눴습니다. 저는 빌리 브란트 총리하고 두 분과 인연이 예사롭지 않다는 느꼈던 것이 1989년 김대중 대통령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였던 시절에 빌리 브란트 전 총리를 한국에 초청했어요. 그래서 큰 호텔에서 환영 리셉션을 베풀고 있는 그 순간에 긴급 타전이 들어왔습니다. 베를린 월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빌리 브란트도 자기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둑이 무너질 줄은 몰랐다. 그래서 그 다음날 부랴부랴 짐을 싸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난 뒤 2년 뒤에 저도 그때 당시 야당 총재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고 그때 독일 3인당의 초청으로 통일 독일 현장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빌리 브란트 총리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 당시 야당 총재죠. 일행에 대해서 우리는 원하는 통일을 원치 않는 방법으로 맞이했다. 흡수 통일은 서독한테도 굉장한 부담이고 앞으로 통일 독일의 미래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한다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점진적 통일을 추진하라는 그런 충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좀 이거는 밑줄 짝 정리를 하자면 정말 두 분은 이 냉전 시대를 살아갔던 대표적 지도자로서의 공통점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분당국의 지도자였죠. 야당 지도자였습니다. 출생 배경도 비슷해요. 브란트는 사생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둘째 부인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빌리 브란트는 나치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당시 청년 시절 나치 독일을 탈출해서 노르웨이에서 독일군과 싸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매국 행위로 한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반독재 투쟁의 아이콘이었죠. 그리고 두 사람 다 정적으로부터 빨갱이,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 심지어 친공 정치인으로 매도당했습니다. 야당을 했었습니다. 3인당, 또 김대중 대통령 민주당,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이뤄냈죠. 그리고 정권 교체를 이루고 집권을 하자마자 바로 정적과 화해 정책, 국내적으로도 화해하고 연정을 통해서 빌리 브란트는, 그 다음에 김대중은 자민련과 그때 이른바 DJP 연합을 했고, 또 분당국의 상대인 동독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인 포용 정책, 화해 협력 정책들을 추진했고, 또 나란히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빌리 브란트의 오스트 폴리틱, 동방 정책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는 것을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1971년 빌리 브란트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타임지 커버 스토리에 한 장면입니다. 이거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참 어떻게 보면은 서로 전혀 동양과 서양 또 시대도 한 시대를 한 제너레이션을 앞서간 거 아니에요? 나이는 큰 차이는 안 났지만 좀 나이는 차이는 났죠. 그런데 정말 나라는 어떻게 보면 쌍둥이 같은 이런 정치적 생활. 자, 빌리 브란트 시대를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살펴보죠. 빌리 브란트가 총리로 집권한 1969년은 서독과 동독이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남북 대결처럼 서로 비방하고 또 베를린 장벽은 아주 철의 장벽이었습니다.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다가 사살당하는 사건도 있을 만큼 긴장된 분단국이었습니다. 그 재직 4년 동안에 빌리 브란트는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우선 패전국 독일이 아니라 평화 창조국으로서 독일의 이미지를 만들어냈고요. 특히 여러분 이 사진에 대해서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총리가 되자마자 폴란드 독일의 침공 또 아우슈비츠 학살 그 현장을 찾아가서 전혀 예상치 않은 무릎을 꿇고 헌화하는 그런 모습을 전 세계인에게 보여주면서 그 진정성과 또 그 정치적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을 했죠. 그래서 이 사진 자체는 지금도 역사적 사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때 나치 독일의 인종 학살,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이런 사죄 행위에 대해서 독일 국민들은 환영했을까요? 여론은 쫙 갈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나치 독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비판적인 국민조차도 폴란드에 가서 국가의 대표를 하는 지도자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정도였고 본인도 상당한 부분에서 각오를 하고 그런 행동을 했죠. 당시 반대 여론이 더 우세했어요. 여론조사에서는. 그러나 지배적인 여론은 독일의 양심 세력들은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 대신해서 나치 전범자들을 대신해서 나치와 싸운 빌리 브란트가 독일 국민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죠. 전후 독일의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과 일본의 전후 모습은 상당히 많은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죠? 독일은 나치 전범을 청산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정부가 섰어요. 그런데 일본은 전범들에 대한 처벌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전범들의 정치적 후계자들이 그대로 자민당으로 집권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서독에서는 동독도 마찬가지예요. 동독도 서독도 나치와 싸운 사람들이 집권을 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았었죠. 그 대표적인 역사가 바로 아베입니다. 아베의 외할아버지는 만주군 총사령관 출신이고 자민당의 세습 정치를 하는 심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은 사죄했어요. 진심으로 사죄했고 그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줬고 또 실제로 독일이
한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역사교과서 공동 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독일이 침략했고 독일을 두려워했던 독일의 피해의식을 가졌던 폴란드와 주변국 프랑스 등등과 유럽의 현대 역사, 그 당시 역사 교과서, 2차 대전을 다루고 민감하고 아픈 부분을 다루는 역사 교과서를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가졌어요. 일본, 지금도 역사 문제, 역사 왜곡, 일본 제국주의, 그리고 전전의 독일에 대한, 일본에 대한 미화가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종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메르켈이라고 머클이 이건 아마 한 2015년이구나. 한국을 와서 일본을 갔다가 한국을 와서 일본의 오디언스들 앞에서 일본 시민들 앞에서 기자회견하면서 반성을 촉구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일본은 우리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2차 대전의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았나.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게하르트 슈레더 총리는 우리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들의 공동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껴안고, 그 가기 직전에 저하고 점심을 같이 했었는데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하니까 바로 자기는 한국의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를 가진 분이고 홀로코스트 서바이버들보다 더 위대한 분들이다. 노벨 평화상감이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적 인식을 그대로 표시를 하더라고요. 정치 지도자들은 보통 이 외교적으로 우회하잖아요. 근데 아주 직설적으로 자기 일본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일본과 독일의 차이가 단순하게 일본, 독일 내부의 정치,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 그리고 일본이 처해 있는 동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남북 문제를 생각할 때 꼭 북한 정권의 성격이나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과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반도 중심적 사고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남북 문제의 본질은 한반도 중심적 사고로는 올바른 인식도 아니고 해답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문제. 일본은 이미 군사 강국화했어요. 이게 작년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 통계네요. 그 이후로부터 점점 더 2014년, 2012년부터 13년 사이에 아베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군사비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총지출액으로 이미 한국을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2012년 통계인데 지금 거의 이 추세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미국 국방 지출은 전 세계 미국 외의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미국 언론.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영국 순수 국방비 지출액만 기준을 한다면 일본은 세계 5대 군사 강국입니다. 빌리 브란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그래도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하죠. 13년에 출생했고 젊을 때 17살 때 3인당 청년당원으로 입당합니다. 21살 때 히틀러에 저항하고 노르웨이로 망명해서 일종의 게릴라 반나치 전사가 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발발하자 연합군의 일원으로 노르웨이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망명 노르웨이에서. 패전 후에 귀국하고 다시 삼인당으로 복귀를 한 다음에 10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동안에 정치적인 급성장을 하면서 마침내 서베를린, 옛날에 우리로 치면 서울시장이에요. 동수도 분단의 수도였기 때문에 젊은 서울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시장이 되고 난 뒤에 3인당의 당권을 칩니다. 당수가 됩니다. 그리고 66년 연정 때 외교장관이 되고 그 다음에 69년 총선에서 승리해서 자민당하고 연정 정부의 총리로 되는데요. 이때 아주 중요한 파트너를 만납니다. 자민당 당시 대표가 누구였냐? 리더가 바로 여기 안 나오나? 겐샤입니다. 겐샤. 16년 동안 장수 외교장관, 서독의 최장수 장관이었으며 또 사실 통일 독일의 외교적 초석을 놓은 장관입니다. 겐샤 외교장관은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진보주의자인 빌리 브란트하고 손을 잡고 그 파트너십으로 69년 이후 동서독 화해 정책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서독 화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탔고 그 다음에 바로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하고 서로 적대주의를 청산하고 남북 유엔 동시가입을 하죠. 동독과 서독이. 그전에는 서로 상호 체제와 국가로 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독. 그 유명한 정책이 무슨 정책이냐면은 홀슈타인 독트린이라는 거예요. 서독은 동독을 인정하는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지 않겠다. 압박정책, 동독 고립정책을 취해왔었죠. 동서독 분단이 이루어. 근데 빌리 브란트는 이걸 깨버렸죠. 아주 혁명적 외교로서의 변화였습니다. 우린 남북한은 언제 유엔 가입한지 아세요 혹시? 90년? 91년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 전까지도 서로 적대국가였잖아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라는 것은 어떤 국제법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상호 간의 국가로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두 주권 국가가 유엔에 가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헌법은 북한을 독립된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죠. 우리는 그런 이중적 처지에 있는 거죠. 북한에 대한 인식이. 그리고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독일 통일을 목격하고 얼마 안 있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빌리 브란트가 베를린 시장일 때 JFK가 베를린을 방문하는 광경입니다. 이 브란덴부르크 광장입니다. 이거는 그 2년 전에, 그로부터 2년 전에 세워지기 시작한 베를린 장벽입니다. 초기 단계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장벽이 20년 이상 국경 그리고 이 체제와 이념을 가르는 그런 철옹성이 될지 베를린 시민들도 몰랐대요. 이게 서독이고 이게 동독입니다. 원래 패전 독일은 전성국 4개국에서 분할 지배당했죠. 내조각이 딱 났어요. 구동독 지역은 소련이 신탁 통치 점령하고 프랑스, 영국, 미국이
삼불안을 해서 이따가 새 연합국 점령지는 서독이 되고 소련이 지배했던 데는 동독이 돼서 분단이 됐죠. 그런데 베를린은 동독의 바로 심장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를린도 안에서 발을 쪼개놨어요. 서베를린과 동베를린. 그리고 서베를린으로 향하는 것은 유일하게 고속도로 하나 딱 요것만 허용을 했어요. 동독의 심장부에 있는 고립된 섬이 서베를린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동독은 서로 전후 동서 냉전이 심화되자 서독과 또 적대성이 정통성을 놓고 또 체제 우위를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분단선이 국경선이 돼가지고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을 가진 거죠. 그러면서 서베를린을 존재에 대해서도 성가시게 생각하면서 서베를린을 사실상 압박해서 흡수하려고 베를린 길을 끊어버렸어요. 이게 베를린 봉쇄 정책이었습니다. 서방에서 공항도 폐쇄하고 고속도로를 잠궈버리니까 서베를린 사람들은 뭐 고립무원의 상태가 됐죠.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 JFK였어요. 어떤 정책을 취했냐? 바로 베를린 공수작전이었습니다. 미군이 주도가 된 나토 수송기로 동독 영역을 넘어가서 서베를린 상공에서 식량과 의약품과 생필품들을 그냥 낙하산에 떨궈 그래서 그 고립 자체에 대해서 서베를린에 대해서 지원하고 생존하도록 만들고 외교적 압박을 가하면서 결국은 동독이 서베를린을 흡수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잘못하면 미국하고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하게 되죠. 그 다음에 택한 정책이 뭐냐? 베를린 장벽을 씁니다. 서베를린을 정말 뺑뺑 둘러서 철조망으로 벽으로 이제 왜 이미 10년도 안 되는 동안에 분단 동안에 많은 동독의 지식인, 전문가, 교육받은 사람들, 그다음 자유주의자들이 서베를린으로 이탈해 가기 시작해요. 그 엘리트 드레인, 인재 유출들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니까 동독 정부가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게 1961년 베를린 봉쇄. 바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철조망을 치고 이제 이게 이제 그로부터 그게 61년에 베를린 장벽이 됐고 89년에 무너지는 동안 그러니까 20 몇 년이죠? 27년? 26년 동안 분단이 된 거죠. 빌리 브란트는 이 분단 상황에 대해서 정면 도전했습니다. 69년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나는 동독하고 협상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동독 최초로 서독 지도자로서 동독을 공식 방문합니다. 그것도 동독의 수도였던 베를린을 간 것이 아니라 동서독 국경에 있는 조그만 국경 도시에서 만났어요. 우리로 치면 개성 같은 데서 만난 거죠.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 그때 동독 시민들이 빌리 브란트의 애칭인 빌리를 환호하고 정작 자신의 지도자를 들여서 냉담했어요. 굉장히 당황했죠. 공산당 당 총석이 슈토프는 아주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리고 그 민심이 이상하다는 걸 이제 그때 자각을 했죠. 근데 또 거꾸로 이제 그 다음에 답방을 하는데 서독 군중들은 빌리를 환영한 것 정달리 또 동독 지도자들에서 냉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970년의 현실은 동유럽에서 자유주의 이른바 프라하의 봄이라든지 헝가리 부다페스트라든지 동유럽이 역사적 그 문화적 종교적 교류가 있었고 이 공통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냉전의
이념 대결이라는 것은 유럽의 오랜 역사에 비해서 굉장히 생소한 거였던 거죠. 그리고 소위 스탈린 시대 이후의 스탈린을 거치면서 소위 동유럽에 대해서 소비에트 러시아, 당시 구소련의 그런 강압 정책에 대한 저항감들을 자유주의 유럽 사회, 특히 서독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독 공산당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도리어 서독 군종은 우리가 아는 서독 독일 사람들과는 달리 굉장히 그 당시에는 해도 점잖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국기를 찍고 항의를 하니까 도리어 관계가 악화돼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리 브란트는 서독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New East Politics, 신동방 정책을 추진합니다. 신동방 정책의 핵심은 뭐? 접근을 통한 변화. 만나서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독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그 전까지는 아까 잠깐 설명했다시피 홀슈타인 독트린, 불인정 정책이었습니다. 동독과 수교하는 나라와는 불수교 정책이었습니다. 고립화 정책이었습니다. 유일한 독일을 대표하는 나라는 서독이 유일 합법 정부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안 해? 어? 건국절, 어? 대한민국은 유일한 합법 정부. 우리 맞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국제법상 그리고 또 이 남북 관계를 생각하고 국제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데는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런 이념 틀에 잡혀 있죠. 동독은 서독은 이걸 일찍이 깼죠. 68년에. 그런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깨졌냐?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빌리 브란트. 서독의 정치적 보수주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습니다. 상호주의 주고받는데 서독과 동독하고는 국력이나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하고 이 서독이 유리하기 때문에 먼저 주고 나중 받고 많이 주고 적게 받고 그래도 그건 호혜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퍼주기 why not이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기계적인 이 비탄력적인 상호주의를 요구하잖아요. 하나 주면 하나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서독은 그렇지 하지 않아서 신축적 상호주의를 했습니다. 퍼주기의 원조가 서독 정부였습니다. 서독은 실제로 동독 정부를 매수했습니다. 그 이산가족 방문할 때마다 현금으로 보상하고요. 서독 텔레비를 밤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경제 원조해주고요. 뭐 할 때마다 뭐 교류 편지를 교환하건 정치범을 교환하건 서로 동독이 필요한 것들을 들어주는 서독이 필요한 것들을 동서독 관계에서 동독 정부가 들어줄 때마다 항상 현금 또는 이 여러 가지 경제적 보상을 해왔었어요. 20년 동안 무려 거의 한 20조 원에 달하는 경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민간 협력을 합니다. 정부 대 정부보다는 민간 대 민간. 그리고 현금에 인도주의적 교류를 중시하고 청소년들 자꾸 보내고 동독 사람들이 서독의 친지 방문을 계속 유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독일 직전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상황에서는 거의 동독 사람 4명 중에 한 사람이 서독을 왔다 갈 정도까지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청산 결제 방식은 뭐냐? 동독과 서독은 서로 국가 대 국가로서 존재했지만 민족 내부 거래로 또 서로 간에는 관세나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제 원칙을 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서독 내부에서도 현금 지원 자체가 갖고 있는 부담감이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쌀 주면은
북한 인민한테 가는 게 주민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로 흘러간다. 뭐 이런 식의 공격을 받잖아요. 개성공단 돈이 뭐 핵무기산 개발에 들어갔다는 식의 이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물품 지원으로, 현물 지원으로 이렇게. 이게 그겁니다. 이산가족 서독 방문할 때마다 거의 한 사람당 얼마씩 돈을 지불하는 정도로 경제 보상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보와 보수의 연합 전략이었어요. 동서독 관계 개선했어요. 그리고 이 연정은, 이 신동방 정책의 연정은 실제로 삼민당이 정권을 놓쳤을 기간에서도 유지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헬무트 콜 총리. 콜 총리는 기민당, 보수당 당수였어요. 실제로 독일 통일을 이룬 사람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보수당 대표였던 콜이었죠. 브란트가 아니었잖아요. 슈미트도 아니었고. 그런데 여기서 서독이 취했던 동방정책에서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구소련과의 관계였어요. 서독은 독일이 통일되고 독일이 안정화되려면은 소련이 서독에 대해서 적대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연합국인 우호국가였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나치 독일, 전 독일과 적대 국가였잖아요. 전쟁을 했던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서유럽 국가들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적대 국가일 수밖에 없는 냉전 시대 때 그 본산인 소비에트 러시아하고 관계 개선을 동시에 추진했던 거죠. 그래야 동독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독과 협상 전에 동시에 그 직전에 소련과 관계 개선을 먼저 시작합니다. 모스크바와 비밀 협상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브레즈네프가 독일보다, 그러니까 서독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하지 않지만 빌리 브란트는 믿음이 간다고 말할 정도까지 외교를 폈어요. 그리고 소련과 모스크바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거는 뭔 이야기냐? 우리 대한민국이 구소련하고 수교한 게 언제였습니까? 1990년 아닙니까? 예? 노태우 대통령 소위 북방정세 샌프란시스코에서 깜짝. 예?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중국과 수교했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소련하고 수교한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쉽게 생각할 수 없었고, 특히 중국은 전쟁했던 나라 아닙니까? 6.25 때 중공 아니었어요? 근데 그보다 이미 20년 전에 서독은 그 일을 해냈던 거죠. 근데 1990년의 현실은 동유럽이 붕괴하고 소련이 거의 해체되는 그런 직전에, 다시 말해서 전 세계적인 냉전 해체의 무드를 타고 우리는 동서화해를 했고 동서수교를 했지만, 이때는 1970년은 동서냉전이 거의 최고조에 있던 가장 어려운 시대의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로 대결하고 전 세계를 반으로 나누어서 경쟁하던 시대에 서독은 이런 외교 정책을 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우리가 독일 동서독 관계에 대해서 항상 통일 이후의 동서독만 통일독일만 생각하고
그 통일 독일 자체의 그 전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의외로 관심과 또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동서독 기본조약, 이게 바로 빌리 브란트가 동독을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어낸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본조약은 바로 그 이후 20년 이상의 동서독 관계를 규정하는 통일 정책의 기초였고 동서독 간의 조약 합의문이었습니다. 우리는 1990년에 했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남북 기본 합의서는 사인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휴지 조각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72년 물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통일 독일을 이룰 때까지 기본 이 정책은 유지됐습니다. 핵심적인 뭐 관계 정상화, 상호 인정, 상호 협력, 그 다음에 동독을 국가로 승인하고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서로 상주 대표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통행 규제를 완화하고 이산가족, 우편물, 교류 협력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는 싸우지 말자. 72년. 우리는 91년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합의해놓고 한 번도 실체를 못했어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 독일은 그래서 서독은 동방정책을 유지하게 됩니다. 보수정권 하에서도 유지합니다.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보수정권이 더 많이 퍼졌어요. 동독에 대해서. 현금을까지 이제 서독의 진보 정권은 공격받지 않으려고 현금은 안 줬는데 이제 보수 정권은 그냥 현금을 지원합니다. 고르바초프가 등장합니다. 소위 무력 그 다음에 폭압적인 구소련의 정책이 이제 마일드하게 바뀌게 나가죠. 글라스노스트하고 페레스트로이카. 대내적으로는 개혁정책, 개혁정책은 시장의 부분 도입이고 글라스노스트는 소련의 개방정책입니다. 그 개방정책의 유럽 버전은 뭐냐? 스탈린, 후르츠초프 시대, 그리고 브르즈네프처럼 니들 동유럽의 새들라이트 위성 국가들 내지는 소련의 우호 국가들에 대해서 내정 간섭하지 않겠다. 외교까지 일일이 간섭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나아주는 거죠. 그런 시대적 흐름도 도움이 됐습니다. 동서독 통일에는. 그래서 만일 고르바초프가 집권하지 않았다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까? 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동독이 서독과 거의 자발적인 자원한 흡수 형태의 통일을 원했고 또 그게 진행됐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그래서 동서독의 통일은 지도자의 결단 또 서독 정치의 성숙성 서독 국민의 노력들도 있었지만 우호적인 국제 정세도 굉장히 많이 작동을 했다. 다시 밑줄 쫙 좀 정리를 하자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독일은 성공했을까? 어떻게 성공했을까? 바로 정책의 일관된 유지였습니다. 보수 정권이 들었어도 대동독 정책만큼은 뒤집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바뀌자마자 완전히 모든 걸 다 백지화하는 정도까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동방정책 이후에 독일 동서독 간의 교류 협력의 규모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거의 동독 구동독 지역의 사람들이 서독을 방문하는 게 700만 명에 달합니다. 아까 거의
3명 내지 4명 중에 1명이 서독을 왔다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여행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퍼주기의 성공이었습니다. 20년 동안 32억 달러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보다 더 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건 공식 통계로만 잡힌 거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지원한 건 더 줄 때. 서독인도 동독을 많이 갔지만 제가 통계를 잘못 봤네요. 동독 사람들이 서독을 더 많이 왔습니다. 원래 동서독은 인구 비례가 3대 1쯤 됩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 지원이 동독 사람들이 서독 사회를 동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1년 뒤에 동독 주민들이 총선으로 통일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전제로 한 총선에서 통일을 하겠다 서독하고 해서 나온 구동독의 정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서독 기민당하고 합치게 됐던 겁니다. 그 통일을 반대했던 구동독의 공산당은 몰락했어요. 그죠? 그래서 기이하게도 동서독 통일은 동독 주민들의 더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시사할 바가 있죠.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만 알게 된다면은 그 공포 통치에서만 벗어난다면은 모든 정치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고 우리한테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 진로를 택할 것이다 생각하는 저는 조금 성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김대중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다 안 아실 거니까. 김대중은 빌리 브란트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베낀 것은 아닙니다. 김대중 정치주자로서의 젊은 영 김대중은 초선 재선의 국회의원 김대중은 빌리 브란트를 알지 못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의 국회 발언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분단 상황에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우리 지금으로 치면 통일부를 정부에다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시절은 이게 당연한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무슨 통일? 통일은 당시는 정부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책은 멸공통일이었습니다. 멸공입니다. 멸공. 공산정부를 쳐붙이고 전쟁이든 뭐든 간에 잃어버린 북쪽 땅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쓰지를 못했어요. 그건 평화통일을. 그때 통일 문제를 지금하는 단 한 개의 정부 부처도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는 통일을 이야기하느냐. 66년 통일 문제 협의체를 구성해라.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은 남북한 정권 담당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민 레벨에서 국민적 통일 논의의 보장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66년 서독이 홀슈타인 원칙을 포기했듯이 우리도 교류를 추진하고 인정하고 통일지향적 외교로 전환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이것 때문에 공산주의자로 진공으로 몰렸습니다. 영공으로 몰렸습니다. 왜?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당시 공산 중국, 중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구소련을 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교류 협력하자고 이거는 이적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당시 박정희 정권은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1년 40대 기순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자마자 김대중 71년의 대통령 후보의 가장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정책 제안은 역시 안보 정책이었고 통일 정책이었습니다. 전쟁 다시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인정하고 소련과 중국은 대한민국을 인정해야 된다. 4대국 주변 강대국 교차 승인론을 주장했습니다. 긴장 완화하고 교류하고 서신 교환해야 된다. 이게 다 서독 모델을 동서독 모델을 우리 현실에 적용시킨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단계적 통일론을 주장했습니다. 공존 속에서 교류하다가 통일하자. 그러려면은 전쟁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되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고 유엔 가입을 해야 된다. 21년 김대중의 이 피맺힌 주장은 당시에 외면받았죠. 그러나 20년 뒤에 실현됩니다. 그렇죠? (2000년) 남북정상회담. 그래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빌리 브란트가 동독당을 밟듯이 많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역시 한국형 동방정책을 추진했죠. 그 다음에 당시 중국과 러시아, 당시 북한의 영향은 중국이 여전히 컸으니까 장쩌민, 주룽지 등 중국 지도자들과 외교를 잘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지원을 받았고, 또 우방국인 미국은 운이 좋았어요. 그때는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었습니다.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워싱턴 분위기가 그래도 허용적이었습니다. 그런 우호적인 주변 정세를 활용하고 김대중의 평소 소신인 화해 협력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2000년에 정상회담이 될 수 있었죠. 이게 2000년 6.15 백화원 초대소의 한 장면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접니다. 제가 그 당시 대통령 제1부속실장, 요새 말하면 소위 문고리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뭐였냐면요. 우리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가 가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은 막상 정상회담을 합의해놓고도 테이블에 앉아서는 딴소리를 했어요. 폭폭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긴장했죠. 그래서 6월 우리가 13일 날 순환공항에 도착한 그날은 공항에서만 환영 세리머니만 하지 실제로 회담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만났어요. 만났는데 점심 먹고 오후에부터 회담을 시작하는데 이 무슨 잘 대접해 줄 테니까 그냥 잘 쉬었다가 가십시오 이런 식이에요. 왜? 당시 남북 정상회담 환영 현수막을 대구의 경북대학인가 그럴 거예요. 경북대학 총학생회에서 김정일과 김대중이 악수한 그날 공항에서 만난 사진을 현수막에 게재했는데 우리 경찰에서 현수막을 잘라서 갖고 그걸 건 총학생회장단을 검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했어요. 지금 상상이 안 가죠? 근데 국가보안법 위반 맞아. 적성국의 대표를. 우리도 모르고 올라갔어요. 그게 보도가 되고 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한마디로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뭔 짓이야? 자기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잡은 나라 했겠어요? 뭔가 그때 함시만 하더라도 처음 있는 일이고 그 사람들은 루틴하게 했을 수도 있고 또 검찰 조직 내 좀 뭐라고 그럴까 그런 강경 세력들이 우리는 법대로 한다는 하면서 후춧가루를 뿌릴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짐작은 하지만 돌발 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2시간, 1시간만 냉랭하다가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회담장에서 나오는데 제가 그때 이 선견 지명이 있었던 게 그 전날 공항에 도착했던 역사적 순환공간에 이를 보도한 한국 신문들을 저는 그 대구 경북에서 일어난 일을 이미 당시 국정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게 이슈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뭔가 좀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그것도 있었어요. 금수산 궁전 김일성 주석에 대해서 국빈 방문으로 와서 예의를 표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막 요구했던 그런 것도 있었어요. 물밑에서 합의 없이 우리가 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그 전날 그 평양 1차 이 상봉 장면을 실은 대서특필한 신문들을 그 다음날 아침 조간 신문들을 전부 다 평양으로 보내라고 제가 이제 전통을 때렸죠. 그래서 아침 조간 신문을 다 걷어가지고 국정원에서 외교 파우치로 판문점으로 육로로 평양에 오는데 저는 이게 언제 오나 하는데 점심 좀 넘어서 도착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다가 2시 좀 넘어서 1차 회담하고 좀 냉랭했던 그 시점에 나올 때 제가 입구에 이걸 쫙 깔아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신문을 보면서 제가 이걸 보라 하는 것은 한국 언론의 보도를 보라. 얼마나 열렬히 남쪽 사람들이, 남쪽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는가를 느껴보라. 그래서 대구 경북에 나타났던 전 일련의 그런 사건들은 돌출 사건이고 전혀 본질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김대중 대통령, 이 신문이 그 당시 제가 기억할 때는, 이게 경향신문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은 경향신문 제호만 있고 일면 전면에 글자 한자가 없었어요. 그냥 사진만 실었어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냐.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김 대통령도 내 평생에 신문 일면에 글자 하나 없이 사진만 가지고, 이 전면을 장식한 건 처음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건네면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이 뒤에 이 양반은 경호군관이고 제 파트너가 요 뒤에 있었어요. 김정일 문고리. 그 한 사람한테 이거 다 챙기라고 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시간 뒤에 속개가 됐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어요. 이건 제 버전입니다만 이것 때문에 다 그랬다고 원래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좀 웃으시라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교 관계가 굉장히 지금 남북 관계가 거의 원점보다 더 나쁘게 돌아갔죠, 그죠? 근데 남북 관계의 본질이 바뀌었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외 환경이 나빠진 겁니다. 미국, 중국, 일본, 이제 러시아까지 가서 해가지고 우리 남북관계 개선에 우호적인 국제 환경이 조성된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한 나쁜 국제 환경, 더 어려운 국제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근본적으로는 미중 대결 아닙니까? 미국은 이제 경제적 강국인 중국이 군사 대국화되는 것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려고 이제 진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세 속에서 김대중의 안보 전략, 외교 전략, 남북한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중은 북한 포용 정책 그리고 국내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해야 포용하고 안보 협력할 힘이 생긴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명한 이야기 같지만
남북 관계에서 우리 과거 지난 독재 정권들이 더 안보에 더 유리하고 또 강력한 대북 정책을 추진한 것처럼 비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주정부가 더 잘했어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해야만이 또 국내적인 이념적 갈등이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소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국내적인 통합을 통해서 대북 전략을 추진할 힘이 생기는 거죠. 대외 외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안보를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포용하는 기조로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한테도 미래가 없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4대 강국으로 둘러싸인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북한을 압박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시진핑에게 끊임없이 더 압박하라고 요구하지만 그 압박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고 항복시킬 수 있는 압박은 가능하지가 않은 구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의 압박 봉쇄 정책은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거나 또 예견하거나 또 유도하는 그런 정책적 의도가 깔려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통일대박론의 동전의 이변, 박근혜 정부 때는 뭐냐면은 북한 붕괴론이었습니다. 오래 못 간다. 특히 더 그런 것들을 가능케 했던 일종의 신화적, 미신적 계기들은 뭐냐면은 허약한 젊은 애숭이 김정은 정권의 등장이었어요. 그리고 무슨 처형하고 뭐 포악하고 제가 뭘 알겠냐 쿠데타나거나 아마 암살당할 거고 하는 북한 붕괴론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내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또 최순실 버전의 통일대박론까지 나왔었습니다. 이런 현실 그거는 뭐냐 흡수통일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은 무너질 것이고 우리의 통일은 거둬들이면 되나 흡수하면 되나. 그런데 이 흡수통일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랬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요. 중국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의 붕괴가 실제 정치적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군부 정권이 들어서고 친중 정권이 들어설 확률이 더 높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고 우리가 휴전선을 열고 우리가 북한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법상과는 침략행위입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미국도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은 바로 동서독 통일의 우리가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경제적 부담. 동독은 20년 동안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퍼주기에 대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민간 교류가 추진되고 동독 국민들은 저녁 때 서독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서독 통일 이후에 사회 통합으로 가는 데는 상당한 고통, 시간,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통합의 시도는 군사적 대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군사적 대결은 핵전쟁의 위협까지도 시사하는 수준까지 악화됐죠. 그렇기 때문에 대결주의, 고립주의, 그 다음에 무력을 전제한 군사적 방법을 전제한 그런 우리 대북 전략은 우리 스스로를 도리어 우리 스스로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역설적인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분단 구조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 김대중은 동북아 안보 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추진을 해야 우리가 주변국에 대해서도 힘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해야 주변 4대 강국의 분할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생존의, 민족 생존의 더 여건들이 만들어진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단순한 선택적 옵션이 아니라 21세기의 국가 생존 전략으로 봤습니다. 근데 지금 불행하게도 우리 젊은이들한테 여론조사하면은 통일 우선 비현실적이고 왜 해야 되고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론이 지배적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 이제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이 돼 있는데 북방 진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논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간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저는요, 지금 북핵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또 한편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속에서도 현재의 군사 대결을 배제한 안보 협력이 대화가 진행되고 긴장이 완화되면은 북방 협력 부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고 가시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역시 다시 볼 때 동북아 안정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태평양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서방만 항상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좀 뒤집어 놓고 보면 좀 그림 좀 다르죠. 네? 우리는 실제로 이게 대륙국가에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포위되어 있죠. 또 일본이 더 이상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면서 미일 동맹이 중국과 맞서는 그런 구조 속에서는 우리는 더 아주 깝깝한 처지에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은 우리 생존에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고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3NO 정책을 공개적으로 표방했고 이 정책에 대해서는 견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방문해서 미국을 가서 그리고 이번에 다시금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 흡수, 일방적인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 메시지에 대해서 화답해 오지 않고 있지만 김대중 정부에서는 1차적인 호응을 해왔고 대화가 진척이 됐고 상당 부분 짧은 기간이지만 남북 교류 협력의 일시적 황금기를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정책이 당장 실현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 기조를 우리가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을 설득하고 또 북한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우리의 일관된 정책들을 해나간다면 여건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겁니다. 안보 위기가 강할 때는요, 모든 것이 부정적인 시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미래 비전에 대해서 논의할 겨를이 없잖아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새 신문지상에 북한이 사라져 버렸죠. 갑자기. 북한이 도발을 멈췄죠. 트럼프도 북한에 대해서 이제 독설 안 하죠. 그런 안보 위기가 해결됐습니까? 여전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위협이 줄어들었습니까? 안 줄어들었잖아요. 미국의 군사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파국적 또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안심할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항공모함 지금 미국 전략자산들 지금 동해에 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알렉산더 웬트라는 미네소타 대학의 아주 뛰어난 천재적인 국제정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냐? 평화도 전쟁도 우리 머릿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냉전적인 평화와 안보 정책은요, 바로 힘의 정책입니다. 군사력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이 영국의 핵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핵무기는 가공할 무기고 위협적인 무기인데도 미국이 영국의 핵 보유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아무도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너무 당연하죠. 영국이 미국을 핵으로 공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국이 핵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도 핵 무장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중국이 대한민국을 핵으로 공격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거의 없겠죠. 일부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국만큼은 안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미국 국민들이 영국에 대한 믿음처럼 막 강하지는 않겠지만 현실성에서는 거의 제로에 수렴할 겁니다. 그죠?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안보라는 것이 핵무기의 존재 그 자체, 군사력의 강도 그 자체에 바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는 거죠. 북한의 핵은 우리한테 위협이지만 북한이 느끼고 있는 자신들이 느끼는 안보 불안감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약자입니다. 군사적으로 재래식 군비에서는 비교가 이제 안 됩니다. 한미 동맹국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무장은 뭐냐? 최후의 수단이고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기업은 그 저질스럽고 어떻게 보면 노골적인 레토릭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북한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억제 수단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거죠. 국제 정치학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은, 특히 보수 언론은, 미국의 매파들은, 군사 전문가들은 뭐라고 그러냐? 북한이 핵을 가지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현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의 안보 딜레마나 안보 대치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안보가 갖고 있는 위기나 위험의 정도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지난 몇 개월 동안 극도로 안보 위기를 조장해 왔던 것은, 그리고 그 안보 핵전쟁 불사 정도까지의 그런 상승적인 위기 고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트럼프 신정부하고 김정은 정권의 서로 맞대결이었잖아요. 그리고 말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금 알렉산더 웬트, 바로 그 안보는 우리 머릿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2주 전인가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국회에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평화는 힘에 의해서 뒷받침된다고 아주 멋있게 이야기하고 가고, 대한민국의 여성 프로골프가 세계 최고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는 현장에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북이 핵을 갖고 있는 한, 미중이 대결하고 있는 한, 남북 간에 이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과 자포적 그런 현실을 우리 스스로 극복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도리어 핵 위기를 해결하고 안보 위기를, 긴장을 해소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이제 뭔가를 다시금 주도적으로
주도적이란 말은 우리 혼자 다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가 우리 운명에 대해서 우리 남북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 우리 플랜들을 그래도 적용해 나가려는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되려면 바로 우리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안보 구조, 지금 안보 위기의 본질 실체에 대해서 스스로가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새로운 북방 협력의 계기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이 지금은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역으로 지금 안보 위기를 도리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다시금 끌어올리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너무나 분명한 현실이 이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원하고 있어요. 철도 연결. 우리도 굉장한 이익을 봅니다. 제가 내 지도가 여기 안 갖고 왔나? 이게 안 갖고 왔구나. 다른 파일이 있는데. 지금요, 이 철도로 가면은요, 시간, 비용도 절감되겠지만 안보 리스크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지금 사우스 차이나시 남중국해라고 그러나요?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이제 우리 앞바다다, 미국은 공해다. 공공 바다이기 때문에 중국의 그 제해권 인정할 수 없다. 지금 긴장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건 왜 남중국해가 중요하냐?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60%가 그걸로 지나갑니다. 중국, 유럽 수출, 한국, 일본의 유럽 수출과 에너지 수송,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은 뭐 그렇다 치고 일본과 한국은요 에너지 수입의 90%를 바로 그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남중국해를 거쳐서 인천으로 부산으로 또 요코하마로 후쿠오카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 바다는 안전한 바다가 아니죠. 레드오션이에요, 정말. 근데 지금 이 북방 개척을 하고 나면요, 우리 이 수출 물량 부분이 해결이 되고요, 에너지 공급이 해결이 됩니다. 러시아가 지금 가스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 연결 지역이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이 수출 수입과 에너지를 어떻게 북한한테 맡길 수 있느냐. 이 자체는 그 일리는 있죠. 북한이 인터럽트 해가지고 잠그거나 단절하거나 이걸 교란을 시킨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한테 피해가 올 수 있는데요. 결국 이 연결이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서로 상호 이해관계를 갖게 만들고 이 물동량의 통과의 경제적 이득이 북한에게도 주어진다면 다시 말해서 그 상황은 전혀 반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러시아 때문에 북한이 잠그고 싶어도 못 잠그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고 북한은 저걸 잠그면 자기들이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잠그고 싶어도 못 잠그는 상황으로 만들자는 것이 김대중의 구상이고 노무현의 구상이고 문재인이 추구하는 신북방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버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세기 통일 전략, 지금 통일하면 다들 좀 꿈 같은 이야기, 이상주의, 비현실적인, 우리 지금 안보 현실을 망각한 낭만적, 나이브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통일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바로 이 통일 전략 속에서 민족의 생존, 우리 대한민국의 21세기 생존형 모델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만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절망적이고 자포자기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안보 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좀 줄이도록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뭐 좀 제가
좀 잘 정리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다시 드릴 수는 없고요. 이 주제별로만 간단하게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계속 고민하고 우리가 또 토론해 나가야 될 주제들이죠. 양안 모델은 우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독일 동서독 통일 모델의 대안으로서 이제 제가 제시한 건데요. 남북한 모델이 양안 모델을 전체를 그런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서는 조금 유보적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양안 모델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 본토와 대만 관계죠. 본토 대만은 지금 요즘 와서는 조금 좀 냉각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중국인들이 대만을 자유여행합니다. 이제 대만 기업인들 200만 명 이상이 본토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800평 이상의 비행기들이 본토와 대만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여행의 자유나 뭐 경제적 교류 거래 부분에서 여전히 불안감은 근본적으로 있지만 거의 불편함이 없이 지금 사실상의 거의 통일을 이뤄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근접했어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왜 이게 가능했냐? 이건 대만이 잘한 것보다도 중국이 본토가 잘한 게 더 크죠. 압도적인 경제 규모의 차이나 국제적인 힘의 차이가 중국의 본토의 관용을 가져오게 된 거고요. 두 번째로 대만은 대만대로 흡수되고 점령당할 수 있는 불안감에서 조금 해방됐기 때문에 또 대만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공통점의 기본적인 동력은 뭐냐? 경제적 이해관계였습니다. 안보적 이해관계보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양안 모델은 나름대로 정착해 갖고 있고 뭔가 기복은 있어도 이 기조 자체가 완전히 뭐 무너진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거다. 근데 우리는 남북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북관계가 지금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관계의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저는 굉장한 시간, 노력, 여건들, 환경들이 필요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또 그런 추진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우거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문제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안보적 이해관계를 압도하게 만들면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왜 쉽지가 않냐? 본질적으로 북한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의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모든 안보 위기의 본질은 냉정히 말하면 북한의 체제 불안감, 체제 존속의 위기감 때문에 나타나는 북한의 극단적인 안보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 무장을 추구하고 또 그 체제 결속을 위해서 불필요한 호전적인 대외 메시지를 내고 그것이 거꾸로 또 역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비난, 그리고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이런 다시 말해서 안보적 이슈가 안보적 프레임이 경제나 사회 교류의 프레임보다 워낙 압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양안 모델로 전환한다는 것은 현실로 좀 상상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그러면 안보 위기를 그러면 어느 정도 완화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너무 지금 불균형이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죠. 당연히 본질을 간파해야 됩니다. 북한의 체제 존속, 체제 불안감에서 나오는 과도한 대외 위협적 은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안정을 해치기 때문에 북한한테도 안 좋고 우리한테도 안 좋고 주변국들한테도 안 좋은 모든 사람한테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을 안심시켜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해서 그게 쓰리노입니다. 근데 쓰리노 우리 레토릭에 대해서 북한이 그러면 스스로 믿고 안심하겠냐는 겁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의 근본적 불안감은 뭐냐? 고립, 군사적 언제든지 미국에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미국의 무력 행사 시 북한은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 걸 자신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체제 보장을 해줘.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이상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평화협정 그리고 불가침 조약 그 다음에 소위 군사훈련 자제라든지 한 상하는 노력들을 우리도 같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말 잘못했다가는 뭐 북한은 핵을 가지고 달라드는데 우리는 스스로 빗장을 내겠다는 거죠. 조선일보 논술로 가는 거죠. 네, 사설로.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는 본질을 보고 처방을 내려야 해법이 나올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방향을 잃어왔어요. 통일정책, 대북정책이 있었습니까? 지난 10년 정책이 없었어요. 정책이라는 거는 일관되게 뭔가 실험을 하고 추진해 나가면서 그 축에서 벗어나는 부분에서 평가를 하고 뭔가 그 바로 잡는 노력들이 있을 때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향이 있고 그 액션이 있고 그에 대해서 평가가 있고 또 피드백이 있을 때 정책이 되는데 정책이 무슨 정책이 있었습니까? 정책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다시 김대중 정부가 초기에 시작하고 그것을 경제적 이해관계로 보다 진전시키려 하는 노무현 정책이 둘 다 제한적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3기 민주정부 3기 문재인 정부는 그러면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이제 우리는 그런 책임감과 부담이 있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재인의 정책은 역시 어쨌든 좀 절충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정치 군사적 긴장 완화, 위기 해소를 통해서 여건을 만들고 또 김대중 노무현의 소위 경제 협력, 교류 협력 추진을 통해서 경제적 이해관계들을 더 키워나가는 것. 이게 결국 그게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해나갈 것인가. 그러나 그 여건은 더 좋아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는 우선 북이 핵무장을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고 두 번째로는 미중 간의 협력보다는 긴장, 갈등, 상호 견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운신의 폭을 계속 좁힐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 어려움은 있다. 그랬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떤 현실적인 방법을 택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이미 의견들, 아이디어들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러시아 변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도외시했던 부분들, 러시아도 끌어들여서 우리가 이런 여건들을 개선할 수는 있을 것인가. 그동안 고민을 안 해봤잖아요.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도 있다는 거고요. 아세안 재계약 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소위 육자회담 프레임워크에서는 북한이 어떻게 움직일 수는 없지만 아시아는 좀 다르잖아요. 아시아는 안보 협력보다는 경제 협력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북한이 핵 대결 이런 극도의 긴장 프레임에서 그 사람들도 북한도 좀 우회하고 빠져나와서 새로운 제3의 길을 외교적 영역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은 무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아세안도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잖아요.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소홀하게 생각했던 부분에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교역 그리고 경협의 중요성은 굉장히 다들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세트민 이 문제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 왜냐하면 세트민이 양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했는데 아직도 정치적으로나 또 우리 이 안보 위기 해소 또 남북 관계 개선에
어떤 적극적이고 또 유의미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앞으로 새로운 변수 또는 힘으로 작동해 나갈 것이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하고 속에서 자리 잡아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저는 그 부분 문제 제기해서 굉장히 감사한데요. 핵위기를 우회하든지 극복하든지 간에 앞으로의 북한 문제는 우리한테는 ODA 문제가 될 겁니다. 국제개발협력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발 단계가 다른 아주 저생산, 저소득 또 저발전 국가와 우리와 관계를 어떻게 윈윈 모델로 끌어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플러스 안보 위기도 해결해 나가고 또 민족 동지에서도 해결해 나가는 또 사회적 통합도 추구해야 되는 그런 복합적인 개발협력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군사 정치 중심의 그리고 군사 정치가 중요해요, 역시. 그러나 일변도에 거기에 사로잡힌 사고에서 자꾸 우리가 더 벗어나고 극복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산림혁명, 환경협력, 특히 이런 개발협력, 그 다음에 인적, 사회적, 또 학술적 다양한 영역에서의 이 글로벌 시대의 교류협력의 이 아젠다들이 있고 룸들이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북한 문제만 하면 이미 다 사고가 스톱해버려요. 모든 게 안보 프레임으로 다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핵위기가 한참 고조될 때이라서 좀 그럴 수도 있었을 건데 국제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이 한국 정부한테 여러분 내년에 얼마 낼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대답을 했어야 돼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대북 제재 압박 강화라는 속에서 또 유엔 제재 결의안에서 그런 제재 국면에 웬 인도주의적 지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유엔 제재 결의안에서 인도주의 이런 영역은 배제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미처 사고할 수도 없고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아니 이 와중에서도 스웨덴 또 다른 유럽 나라들은 북한에 분유 보내고 약품 보내고 있어요. 아주 이제 제한적이지만 많이 줄어들었지만 미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인 우리는 새로 생긴 문재인 정부를 그러면 우리는 안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국내에 정치적 반발도 있고 오해도 있고 국민적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줄 수는 없죠. 그러나 준비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영역들조차도 지금 하나하나 해나가는 나기가 어려울 만큼의 이 주변 환경이 국내외적인 정치 환경이 많이 후퇴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면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저도 뭐 방송이나 또 이런 데서도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터닝 포인트 옵니다. 터닝 포인트 안 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닝 포인트는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걸 맞을 준비를 해나가고 또 땡길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터닝 포인트는 전쟁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새로운 대화의 모색, 새로운 우회적 교류 협력의 모색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안보 옵세션 또 안보 프레임 일변도의 이런 교착 국면의 답답함을 우리 스스로가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의 터닝 포인트. 들을 만들어 나가자는 거죠. 그게 지금 저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지금 말만 운전소지 자동차도 안 가고 있고 승객도 없고 진짜 운전을 하고 있는지 엔진은 걸려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그러나 착실하고 또 현실적인 정책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